이집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자기가 한국을 좋아한대요. 한국 케이팝,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한국의 문화적인 저력을. 한국은 뭔가 다르다. 중국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맛이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한국 기업들을 만나보면 일을 잘하잖아요. 깔끔하게. 한국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한국 무기도 마찬가지. 한국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 무기 써봤더니 보기는 좋았으나 써보니 별로였다. 한국은 미국 무기와 호환도 잘 되고 성능 대비 가성비 최고. 물론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겠지만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문화만 재밌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한국이 지어놓은 한국 건설업체도 한국이요 위에 아주 유명한 비싼 호텔이나 아파트 건물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한국이에요. 국뽕입니다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아지고 있다. 중동 국가의 대부분이 이슬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7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 중동 지역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였고 가장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많이 퍼져 있는 국가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들이 중동 국가에 있습니다. 기원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무슬림이냐? 그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드루지라는 또 시아파도 있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중동이라는 것이죠. 이슬람교, 무슬림들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주제죠. 이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특징은 뭔가? 첫째,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특징은 법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즉 이슬람법.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그렇게 법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종교법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는 것이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입어도 되는 것이고 입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존의 다른 종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삶에 있어서 이러한 법들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무슬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돼지고기가 들어간 초코파이 먹어도 안 됩니다. 라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면도 안 됩니다. 돼지고기 국물로 만든 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마시면 안 됩니다. 취하지 말라 했거든. 알코올이 묻은 의복도 입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무슬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슬림 사회의 특징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 대해서 즉 꾸란이라는 무슬림들이 믿고 따르는 이 경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주신 말씀인지 그 다음에 무함마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해서 어떤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무함마드를 만화에서 또 잘못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코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교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거나 자 그런 것을 했을 때 이슬람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성서 문헌 비평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학교에 가시는 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겠지. 그렇지만 또 성서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보면 공간복음에 대한 어떤 공간복음들이 가져온 공간복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차례대로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슬람 사회에서는 쿠란에 대해서 막 여기서 가져왔다, 여기서 빌려왔다. 그리고 쿠란의 내용을 막 비판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함마드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종교를 개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21세기에 과연 이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극단주의 양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에만 있지 않죠. 다 있습니다. 기독교 극단주의자들도 있고요. 유대교 극단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포가, 그 활동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슬람이라 하면 마치 다 저 사람들은 테러만 하는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로지 종교로만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다른 종교와에는 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특징,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이어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습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회에서 이런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단히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환경이다 보니 종교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좋은 것이죠.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랍 사회에 중요한 독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군부 독재고, 하나는 극단주의 독재. 이슬람 극단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 사이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처럼 군부 독재 아니면 아이스나 알카에다나 이런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독재 하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쪽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는 군인들에 의한 독재고, 하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종교적 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이 두 개가 사라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죠. 돈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신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무슬림 형제단이나 좀 온건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카에다와 아이시스는 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를 세우는데 세속적인 국가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이슬람 법에 기초한, 이슬람 원칙에 기초한 국가를 원합니다. 하마스가 세우려는 팔레스타인 국가는요, 이슬람 법에 기초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세계 자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본인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석유가 나오는 나라인데 왜 가난한가요? 축복이자 저주이죠. 축복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주인 것은 생산적인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데 왜 다른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상식적이고.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 석유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석유를 안 쓰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갑자기 오진 않겠죠. 석유는 계속 쓸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있죠. 네, 석유를 계속 태우면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 왜 가난한가? 사우디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UAE가 가난할까요? 카타르가 가난할까요? 쿠웨이트 가난할까요? 빈부격차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이잖아요. 걸프 국가들이. 왕정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대통령제와는 다릅니다. 본인이 결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우디 뭐 하면, 뭐 UAE 하면, 아랍에미레이트 다 돈인데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빈부격차 심해요.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사우디 가보십시오. 사우디에 우버가 됩니다. 우버 해보시면 우버 기사로 나온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나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우버는 현재 사우디에서 우버는 사우디 사람들에게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럼 우버를 합니까? 그럼 직업이 우버 기사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투잡이거든요. 왜 투잡을 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우디가 기름이 진짜 많이 났을 때는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면서 거의 다 뭐 룰루랄라 했겠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금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UAE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이제 사우디 국민들도 일을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지금 사우디의 정책이에요. 예. 그게 지금 바뀐 정책이고 그런 빈부격차가 이미 있었고요. 사우디나 UAE 지금도요. 저 사우디 동부나 지방을 가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왕정이다 보니까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야, 내 재산이 이래 많은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저 동부에 있는 국민들이 거의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텐데 그 분배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갑자기 내 돈을 갖다 주면 그 한 사람은 자산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부를 분배시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왕들이 거기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의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 이집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아스완이라는 아주 카이로 남쪽에 댐이 있는 아주 시골, 완전 시골은 아니죠. 거기도 뭐 도시니까. 거기를 갔었는데 그 호텔 로비에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권을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여권을 카피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여성이 딱 여권을 보더니 웃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갓에 갔던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인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왜 웃지? 시시실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저런가?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자꾸 시시실 웃냐? 그랬더니 그 여성이 우리 보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냐? 그래서 아이 뭐 여권에 적혀 있지 않냐? 한국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한국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땡 하는 거죠. 아니, 그 카이로도 아니고 저 시골 아스완 저 남쪽인데 거기 어느 호텔에 한 여성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가 한국에 대해서 뭘 아냐? 물어봤더니 한국 음악, 한국 케이팝,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문화 저력이요. 뭐 이미 요즘 해외를 너무나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저력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사우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에 있는 젊은이들이 진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요. 블랙핑크가 사우디에서 공연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의 인구가 젊은 친구가 많습니다. 젊은 친구가요 60에서 7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중국과 일본 문화와 우리가 다르다. 기존에는 아시아 하면 중국과 일본만 생각했었는데 한국을 접해보니까 한국은 뭔가 다르다. 중국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맛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방이나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을 만나보면 일을 잘하잖아요. 깔끔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한국 무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 무기 써봤더니 보기는 좋았으나 써보니 별로였다. 네. 근데 한국은 또 미국 무기와 호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성능 대비 가성비 최고. 물론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문화만 재밌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그 다음에 어떤 한국이 지어놓은 한국 건설업체도 한국이요 UAE의 그 아주 유명한 비싼 그 호텔이나 아파트 건물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한국이에요. 네, 뭐 좀 국뽕입니다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아지고 있다. 한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에 있는 우리 무슬림들 우리가요 해외 나갔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다른 거지 나쁘지는 않죠. 다른 것이지 옳지 않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짜장면 좋아하고 짬뽕 좋아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계속 짜장면 강요하는 것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랑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름만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요. 중동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예요. 말레이시아입니다. 필리핀이고요. 방글라데시예요. 그리고 인도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과 맞대고 살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 종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인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계획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본인이 얘기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정말 본인이 진짜 무슨 가자지구를 어떻게 중동 지중해 또 다른 휴양지로 만들어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블러핑으로 아니면 충격요법으로 그냥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낌상 우리가 봤을 때 현실화 가능성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어렵다. 왜냐하면 가자지구 주민이 220만입니다. 그럼 요르단에 100만,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120만. 이집트와 요르단이 그 많은 팔레스타인 인구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IMF 빚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다 갚아준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집트가 100만 정도 받고 우리 IMF 빚 탕감해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면 혹시 가능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야 자국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이집트가요. 제가 저번 주에 이집트 갔다 왔습니다. 출장 갔다 왔는데 이집트 지방 공항을 가시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유럽에도 요즘에 여행 가시면 화장실에 다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해서 화장실에서까지 돈을 받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고 여전히 실업률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나 이집트의 대체적으로 연령 비율을 보면 젊은 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한의 경제도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집트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요. 달러에 지금 50파운드 정도 돼요. 근데 한 6개월, 1년 전에 거의 80파운드까지 갔었어요. 근데 한 7, 8년 전에 1달러에 20파운드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배, 4배까지 갔어요. 80파운드면 4배잖아요. 자, 그래서 이집트 가면 돈 쓸 맛 납니다. 쉽게 말해서, 양갈비 한 3대 먹었는데요. 한 5뿌리 같이 먹었는데, 한 8만 원 정도? 한국 같으면 안 되죠. 그 정도로 관광객들한테는 좋지만, 이집트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아서 어디다 재우고, 어디다 먹이고, 그 사람들을 일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돌아가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평생 이집트 주민으로 받아줄 건가요? 대단히 어렵고요. 요르단도 마찬가지. 요르단은 더 어렵습니다. 요르단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가자 개발 계획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건하면서 해변가 주위에 콘도를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가자 주민들을 주변국가로 강제로 이주시킨다? 가기 싫은 사람 그럼 어떻게 강제로 이주시킬 건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는 또한 거의 인종청소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인종청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싹 몰아내는 것도 일종의 에스닉 클린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국제법상 어느 기준에 갖다 대도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미국이 한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3월 4일 카이로에서 아랍 연맹이 전부 모여서 우리 절대 트럼프의 저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모두 다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새로운 대안을 내놨어요. 트럼프의 제안을 버리고 이집트 제안을 받으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전히 현실화 가능성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국제법상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자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이주시킨다? 말이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인종청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법상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든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군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가자 주민 200만을 외부로 다른 주변 국가로 이주시킨다. 저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가자 주민들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더 이상 우리는 가자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은 저는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들이 진짜 원한다면요.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그럼 요르단, 이집트가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주민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가자 주민들을 주변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권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랍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쌍수 들고 환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스라엘 빼고요. 이스라엘만 좋아하는 듯하고 국제사회는 물론이고요. 아랍 국가들도 당연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집트, 요르단은 당연히 뭐 절대 노노노노 하고 있습니다. 절대 노노노노 하고 있고 이집트와 요르단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 전부가 지금 똘똘 뭉쳤어요. 아랍 국가도 똘똘 뭉치고 있고 시아파, 순니파 할 것 없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가자 주민 이주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3월 4일 카이로에서 아랍연맹 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에서 전부 다 성명을 채택하고 트럼프의 가자 재건 계획은 완전히 거부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트럼프의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자 지구 재건 방안을 이집트가 제안을 했고 모든 아랍 연맹국들이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 재건 방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국제사회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같고요. 우리 한국도 아마 이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동 지역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뭐 안 좋죠. 가자 주민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이미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나 여러 이슬람권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감을 가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국제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미군이 들어가서 가자 주민들을 끌어갈지, 이스라엘 군들이 대신해서 끌어갈지, 그 가기 싫다는 가자 주민을 막 끌고 주변으로 이주시키는 그 장면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다면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이나 아랍권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각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 것이고 거기에 더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가자 지구 계획이 실현된다면 국제 정세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트럼프가 카이로가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에서 가자 주민 이주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가자 주민 그대로 두고 가자 지구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가자 재건 계획을 했는데 미국에서 반응이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직 본인의 생각을 물릴 생각이 없어요. 네,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런 상황이라 저는 뭐 거의 처음부터도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이 압박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이 이집트에 한 15억 달러, 요르단에 한 10억 달러 경제 지원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더 다른 경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 지원을 끊는다는 압박으로 이집트와 요르단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집트와 요르단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아니잖아요. 국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집트 국가에 어떤 한의가 걸려있고 요르단 국가에 한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집트와 요르단이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가자 주민 이주안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대신 중동 평화를 위해 어떤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3월 4일 카이로에서 아랍연맹회의에서 이집트가 제안한 것은 뭐 한 3단계 가자지구 재건안이고요. 가자 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 6개월 동안 가자지구의 기본적인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짓는 중에 가자지구 통치권을 일단 가자 주민들 중에서 테크노크랏, 뭐 기술 관료들, 그 다음에 가자지구 내에 있는 비하마스, 하마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통치,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즉 파타기라는 온건파가 있습니다. 하마스 말고요. 이 사람들, 즉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자지구의 재건 행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력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치안 같은 경우는 요르단이나 이집트가 군대를 조금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경찰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군인들을 더욱더 훈련을 잘 시켜서 가자 지구의 치안을 계속해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가자 재건 비용은 5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도네이션을 받는다든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 카타르나 사우디나 UAE 등이 조금씩 나눠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가자 지구 재건 걸리는 기간은 최소한 4년에서 한 5년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집트만 제안한 게 아니라 아랍연맹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거의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어떤 가자 재건 방식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스라엘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 지구 재건안의 가장 핵심은 역시 가자 지구를 그러면 누가 통치할 것인가? 하마스가 계속 통치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하마스를 완전히 배제시킬 것인가? 여기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첨예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지금 하마스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마스는 본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겠지만 행정이나 이쪽에서 본인들이 좀 관여를 하고 싶고 하마스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요. 살아남는 겁니다. 가자지구에서. 가자지구 통치권을 잃지 않고 어찌됐든지 간에 목숨을 보존해서 추후에 가자지구를 다시 본인들이 통치하고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지금 하마스의 목적이고 반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절대 하마스는 never ever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두 개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